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치열하게 펼쳐진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북미,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는데요. 매직 넘버 270명을 넘겼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남은 지역의 선거와 관련 없이 사실 남은 지역도 거의 99% 이렇게 개표가 된 지역이 많고 그 지역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확보했다고 하는 279표를 넘어서 최대 306표까지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튼 이번 선거는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요. 소송이 진행된다는 뭐 여러 가지 트럼프 측 주장도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270표가 매직 넘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전후에 있어서 주 하나가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면 2000년의 그 플로리다 케이스와 같이 대법원으로 가져가서 대법원 판단에 맡겨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겠지만 그 당시를 돌아보면 플로리다 주 하나였고 네. 그 주에서도 사실 이기고 있는 부시 후보의 당선을 확정시킴으로써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뒤지고 있는 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주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또 바꿔서 뒤집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전 잠시 후죠. 10시에 바이든 연설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전엔 바이든이 승리를 확신한다. 하지만 승리 선언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오늘 연설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이제는 뭐 언론사에서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선자로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로서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자기가 당선자로서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다 기각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인데 취임식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내년 1월 20일.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대위 이제 자기 취임에 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선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시에 있을 연설에서는 아마 이제 자기가 당선을 확인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젠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된 건데요. 취임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앞서 이제 제가 준비한다는 것은 인수위를 구성할 거예요. 네. 인수위는 이제 미국의 이제 조달청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권 인수 절차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인수위가 구성될지 안 될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문제하고 맞물려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주요 장관들, 내정자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백악관을 어떤 참모진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인선 문제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미국 언론의 관심을 모을 것이고 또 실제로 1월 20일 날 취임하면 바로 일을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당선자의 머릿속에서는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 전에 맞대응하는 전략도 세워야 될 거예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승산의 가능성은 제가 낮다고 평가했지만 나름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까지의 절차를 지연시키고 그러다가 보면 최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상인 거죠. 내년 하원에서 다시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바이든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도 세워야 될 거고요. 그런 차원의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뭐 내년 1월 20일까지 6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바쁜 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강히 버틸 경우에는 인수인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인수인계 과정이 복잡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조달청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네.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점이 이제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한 소송이 제기돼서 이제 대법원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도요. 네.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소송은 대부분 초기에 기각됐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있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의 재검표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검표를 하는 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봐서는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 조지아는 재검표가 될 것 같아요. 주법으로 당연히 재검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 소송을 해서 재검표가 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아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2만 표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더라도 2만 표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조지아만으로는 또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선거 당일 도착하지 않은 네. 투표는 불법적인 투표다.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리걸 보트와 일리걸 보트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합법적인 투표가 있고 불법적인 투표가 있는데 그 기준은 선거일 도착분까지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가려고 할 거예요. 대법원이 그 문제를 과연 이제 수용해서 재판 심리를 할 것이냐. 이 심리를 하게 되면은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바이든 후보로서는 취임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심리를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요. 심리를 한다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두 번째 문제인데 일단 대법원이 지금 상황에서 아리조나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바이든 후보가 300표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기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리조나가 지금 바이든이 다 이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격차를 좁혀가는 유일한 주거든요. 거기서 뒤집어지거나 또는 조지아 재검표에서 바뀐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그것을 수용한다면은 뭐 저는 판단 자체는 지금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뒤바뀔 결정을 대법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런 심리를 개시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바이든 후보의 이렇게 취임 관련해서 그런 준비 절차가 다 지연될 거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가 상당한 혼란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 시각 델라웨어 윌밍턴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죠.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현재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네,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변수였죠. 결과만 놓고 보자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락을 바꿨다고 봅니다. 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미국이 연간 3%의 성장, 전례 없는 성장이거든요. 그것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다들 높게 평가를 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자기가 재선될 거라는 점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왔던 경제적 성과가 모두 사라지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많은 인명 피해를 봤거든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보다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료 체제는 있는데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그러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빈민층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많은 인명피해를 봤던 거예요. 그런 코로나19가 미국의 경제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거고 두 번째 상황은 인종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부터 네. 확산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이 사실은 흑인의 결집, 유색인종의 결집을 낳았어요. 사실 클린턴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차이점, 그러니까 2016년에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흑인 투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흑인들이 결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7,400만 표를 넘어서 7,500만 표까지 갔는데 그 전에 최다표를 획득했던 오바마 역시도 7천만 표까지 다다르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의 원인의 하나는 코로나19도 있지만 인종 문제, 인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 클린턴 후보가 유색 인종의 표를 많이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임명한데 여기서는 그 이유도 있을까요? 충분히 고려가 됐겠죠.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개인적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 처음에는 9명 가까운 후보가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의 공적이 바이든 후보였던 거죠. 왜? 가장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모두가 바이든을 공격했어요. 버니 샌더스도 그랬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그랬고 카멜라 해리스도 바이든 후보만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앙금이 있을 정도로 인신공격까지도 했다고요. 인종 문제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여름 들어서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워낙 중요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된 바이든 당선자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할 것이냐. 사실은 미셸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이야기도 나왔고 아틀란타 시장, 흑인 시장인데 이런 흑인 문제에 대처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아틀란타 시장 이야기도 나왔고 했는데 결국엔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를 한 것은 카멜라 해리스는요. 흑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는 인도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계의 표를 얻을 수 있다. 그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바이든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던 거죠.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원을 캘리포니아에 했어요. 서부 지역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 미국 민주당의 득표원 양 지역에서의 이렇게 고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카멜라 해리스를 택했다고 봅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이 우리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정권 2호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문 분야가 외교 안보 분야인데요. 특히 상원 활동 기간에도 주로 외교 정책을 다루었고 북한과 한반도 문제 정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이 되면 앞으로 한미동맹, 북미 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먼저 바이든 후보를 설명드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고 상당 기간 외교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역대 취임한 대통령 중에서 외교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관점은 약간 변화를 해왔던 거죠. 네네. 처음에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관여주의자의 그러한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어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부통령으로 있었던 2012년 그해 2월에 229 합의란 게 이루어져요. 북한과 미국 간에. 그때 오바마 정부가 2012년이 대선이 있는 해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다른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서 북한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29 합의고 미국에서는 리프데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그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모라토리엄, 유예를 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고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그거를 어기고 2달 만에 미사일 실험을 하게 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바이든을 포함해서 상당히 입장이 압박적으로 관여가 됐고 그 다음에 오바마 2기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높이는 일종의 강경주의자처럼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도 그것을 비판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thug, 깡패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강경 정책만으로 일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 북한의 위상과 지금 북한의 위상은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 기간 중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왔지만
그 마지막 해에 말고는 개발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어느 정도 핵 개발을 완성한 상황이고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고민이 클 거라고 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요. 정상회담을 했지만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과 큰 합의는 이루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정상회담 3번 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 성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핵을 일방적으로 다 포기해라 할 경우에 북한이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실무 협상, 바텀업으로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협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보다는 중간 단계를 몇 개로 나누는 소위 말해서 과거 북한이 요구했던 스몰 딜 같은 경우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첫 출발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놓고 볼 때 자칫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점을 우리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대화를 촉진시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우리 정부가 유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이 집중되는 게 바로 미중 갈등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참 곤란할 때가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라 뭐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미중 갈등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울 거라고 봐요. 네. 바이든 스스로 자기가 국제주의자라고 이야기했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죠. 그것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게 이제 대중 정책의 골자예요. 그런 측면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뜻을 따라라, 화웨이 제재해라 이런 식의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면적으로 가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국제주의자고 규범주의자인 동시에 동맹주의자라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강화할 것이고 그 동맹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하는 요구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동맹의 편에 서는 편이 좋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식의 압박을 외교적 수사를 동원했지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만남에 있어서 동맹 네트워크에는 확실히 가담해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과 호주라는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트럼프는 양자주의자였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4년을 보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압박은 크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탈퇴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때만 제한적인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동맹 네트워크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강경화 장관이 방미를 하니까 바이든 측의 인사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은요, 어느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가 전화를 할 것이냐. 이미 캐나다 트레더 총리는 통화를 했어요. 이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기에 바이든 행정부와 조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다. 왜냐하면은 내년 5월까지는 청문회 기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을 조기에 하지 않으면 한미 공조가 빗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기에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담 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